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슬기로운 소식,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만 참석한 반쪽 과방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권한 유착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황보승이 미래통합당 의원과 나눠보고요. 변호사들의 초참 파티에서는요. 정가에 화제로 번지고 있는 한국인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의 여론택배, 그리고 정대훈 편사연구사의 역사 속 세계 일주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오늘도 힘차게 꼭 끼어 뉴스 골라오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날보다 297명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국내 발생 283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058명. 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103명 이래로 166명, 또 279명, 197명, 246명, 어제 297명으로 6일째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를 합하면은 6일간의 총 누적 확진자는 1,288명입니다. 자, 이분들 모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니까요. 서울에 150명이 있었고요. 경기도에 94명, 인천에 8명, 수도권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감염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 추가된 기준으로 623명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학원에서도 무더기 확진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한 체육대학 입시 전문 학원인데요. 이 학원 학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북구는 해당 학원 학생 등 60여 명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는데 이 중에 18명이 확진된 거고요. 이것도 아직 정확한 전체 상황이 아니라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원뿐이 아니고 또 서울시청 공무원도 확진 판정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본관 2층에 근무하는 도시공간 개선단 근무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17일 연휴에는 시청에 나오지는 않았고 18일 오전 9시에 출근해 근무하다가 오후 3시쯤 증상을 느껴서 조퇴한 뒤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확인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서울시는 본관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이 본관이 하나 있고 별관 2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총 3개 청사를 쓰는데 이 중에서 별관 근무자에게도 시청 본관에 들른 사람이라면 퇴실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방역 현장을 총괄하는 서울시청 청사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확진자가 있긴 했는데 이때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가끔 하는 비상근 외부 자문위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선 의원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전에 경기지사 하신 분, 이분 관련해서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나 경기도지사야 라고 예전에 그 소방관에게 전화 통화를 했던 말로 논란이 됐던 분인데요. 김문수 의원요? 네, 전 경기지사. 경기지사, 예. 이번에는 소방관이 아닌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어 라고 경찰에 소리친 건데요.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찰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인 영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페이스북에 또 해당 영상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해당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김 전 지사가 지난 17일 새벽 1시 25분쯤 올렸는데요. 김 전 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디 있느냐며 이게 항의성으로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린 건데 독재요? 네,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이렇게 예. 공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라는 의미의 독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아니, 한때 독재에 한가하셨던 분이 독재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시네요. 그러네요. 예. 아, 네. 김 전 지사가 지난 1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한 일행과 국회의사당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에 경찰과 맞닥뜨렸는데 경찰이 이 일행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씨가 서울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바깥을 활보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동행하자고 했던 겁니다. 경찰은 강제 검진 대상인 A씨의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 보건소로 강제 연행하려고 했고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일행이 있었는데 이 한 명도 함께 갈 것을 제안했는데 김 전 지사가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내가 김문수다라며 경찰에게 소속을 밝히라고 했고 경찰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냐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가면 다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앞서서 김 전 지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과 함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도 예.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예. 아직 삭제되지 않고 페이스북에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명균 전 의원은 확진 판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후에 이렇게 그 인증샷을 찍었다면은 네, 김문수 전 지사도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될 있죠. 수 있죠? 네. 예, 자,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볼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심각한데, 근데 대한의사협회가 또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어제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 박지원 대한전공의협회장 등이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의정 간담회를 열고 2시간가량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을 놓고 논의했는데요.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의견이 달랐다며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 철회 없이는 재논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했고요. 의협도 이날 회의 직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복지부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방침만 반복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고수해서 도저히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측 입장은 이제 기존에 그 정부가 제시한 그 새로운 정책 자체를 모두 철회하라. 그게 그렇습니다. 기본 입장이네요. 네네. 자, 근데 결국 서로 접점 찾지 못하고 양보가 없었던 건데 파업에 돌입하는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날 회동에서 정부는 입장차만 확인한 건데요. 의협은 이달 26일부터 28일로 예고했던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에 1차 집단 휴진 당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33%가 참석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들 같은 이제 전문의들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고 26일부터 28일까지 의협이 주도하는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의협 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단체 행동에서 의료 대란은 없었다. 큰 불편이 없었다라면서 일부 환자 불편은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단체 행동에서도 필수 의료 기능 유지나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의협의 입장이야 뭐 어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파업한다니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문체부가 진행했던 숙박 할인 여행 할인 상품 사업 잠정 중단됐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 숙박 할인 사업과 국내 여행 할인 상품 지원 사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였냐면요. 지난 14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행할 때 숙박권 7만 원 이하는 3만 원, 7만 원 초과는 4만 원 이렇게 할인하는 상품이었는데 당초에는 이제 숙박 할인권 예약 시기와 실제 사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면서 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어제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문체부가 온라인 여행사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7시부터는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숙박 할인권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급 잠정 중단인데 방금 전 7시부터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이미 배포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철저한 방역 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뭐 예약자가 개별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는 있고요.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숙 10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자에게 사전에 이를 알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받고 예약하신 분들은 그 시기에 쓰시면 됩니다. 네. 국내 여행 할인 상품 지원 사업의 경우도 예약과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을 보고 문체부가 향후에 방역 상황을 안정화되면 사업을 다시 이제 진행한다는 예정이고요. 또 그 지난 16일에 6번째 카드를 쓰면 외식비 할인하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12만 원 쓰면 외식비 10,000원 카드 할인을 받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지난 16일부터 잠정 중단이 돼서 사실상 이런 제도들이 너무 뒤늦게 너무 편의적인 라고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뭐랄까요 행정력이나 이런 세금 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미래통합당이 이틀간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죠. 이른바 권한유착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건데 통합당 위원들만 모여서 진행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과방위 간사인 황보승이 미래통합당 위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황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사는 아니고요. 그냥 위원입니다. 간사는 우리 박성중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자, 먼저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도가 방송되기 전에 뭐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른바 또 이 관련해서 이제 권언유착이다. 뭐 이런 내용을 규명하자는 게 이번 과방위 전체 회의 소집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당은 지난 13일 과방위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전체 회의 개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5번, 조승래 간사에게 3번, 또 박강훈 위원장에게 2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유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개입 의혹이 방송 정책의 중립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의혹이 있으면 상임위를 열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려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결산 심의 때 합쳐서 하면 된다. 또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다. 또 야당이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한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야당 의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을 때 회의를 여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강훈 위원장께서 회의 개회를 이제 깊이 회피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체 회의는 결국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30분 만에 뭐 산회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체 회의가 열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예. 이게 지금 그 박강원 위원장께서 18일, 19일 저희가 양일간에 이제 회의 개최를 했는데, 예. 사실은 정상적으로 개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개회 공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을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속기를 의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속기사도 예. 배석하지 않았고 또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회의에 참석한 수석 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의 말을 들으면 박광원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체 회의 법적인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해야 될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법적인 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의 참석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참석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왜 이제 과방위 전체 회의 이 부분에 응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도 없이 권한 유착 주장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서 막무가내 회의 개최를 떼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언론상에 드러난 이 저희가 그 막무가내로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혹들을 도대체 어떻게 규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 개인들이 이것을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있고 국회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는 한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그 MBC 보도 자체가 이철 전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지인이 함정을 파놓고 채널A 기자를 취재를 유도해서 이것을 MBC에 넘겨서 제보한 것이다. 그래서 제보 공작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권한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회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MBC 보도가 난 직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정치 공작이 의심되는 발언을 민변 출신 권경혜 변호사에게 했고 이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상혁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묻고 따져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리고 KBS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 7월 18일 KBS에서 검언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그 녹취록과 사실과 다른 오보였다 이렇게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검찰 간부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이 KBS에 정보를 흘렸다라는 또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청부 보도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또 KBS 사장을 불러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회의도 열리지 않고 민주당이 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옹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또 방통위원장이나 KBS 사장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많은 의혹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은 저희 야당의 몫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당 의원들께서는 또 방통위원장 직접 방문해서 항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전에 과천에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을 하고 내일 KBS 사장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는 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시기를 잠정적으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청원 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건?
7월 30일 날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저희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고 거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청와대의 개입도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뭐 대책회의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전광훈 목사가 이제 참석한 참여한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 이제 의원, 그다음에 전현직 의원이 이제 참석하신 것 때문에, 사실 이를테면 여당 쪽에서 질타가 좀 높습니다,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15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한 것입니다. 저희 통합당은 광화문 집회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뭐 집회 신고, 무대 준비, 버스 동원까지 저희 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물론 이제 저희 당의 전직 의원들 4분과 몇 분,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 1분이 참석은 하셨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신 거지 저희 당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8월 10일 34명에서 8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제 50명대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8월 13, 14일에 들면서 이제 100명대로 확산이 되고 8월 15일 날 이후 이제 200명, 279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검사를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것은 8월 10일경부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8월 15일 날 이후로 이제 증폭이 되긴 했지만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7월 말부터 이제 프로야구 관람이 시작됐고 또 공공문화시설이 개방되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식 쿠폰 같은 것들을 이제 주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라 이런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드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의 어떤 방심이 불러온 원인이지 않나 원인을 추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완화를 언급하거나 조치할 때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신천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전에도 2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상적 소비 생활을 해달라.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된다. 또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3월 10일에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직전 3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코로나가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방역에 대한 태도가 이것이 중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이 코로나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3번에 걸쳐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는 더욱더 방역에 힘을 쓰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국민들과 함께 잘 수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 광주 방문해서 참배 사죄하셨습니다. 정강 정책에도 5.18 정신 담았는데 통합당의 변화 좀 체감하십니까? 네. 저희 당 내에서 5.18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진보 쪽에 많이 다루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수정당 대표가 추모탑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호남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또 나아가서 국민통합 행보를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아젠다를 저희가 이제 주도하고 또 변화된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하는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통합당에서 뭐 이를테면 정운천 전 의원을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에서 이제 통합당에서 의석수를 호남에서 하나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호남을 고향으로 하고 계시고 또 정치적 기반을 갖고 계시는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특위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보조차 낼 수 없는 통합당 불모지를 저희가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 김종인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호남 수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또 10일 날 김종인 대표가 가셨고 둘째 날 또 주호영 대표와 우리 초선 의원 17명이 가서 수해 복구를 했고요. 예. 셋째 날 예결위원들이 그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그 예산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또 그 실무자들과 또 현장에서 만나서 대책 회의를 하셨고요. 넷째 날 300여 명이 넘는 저희 당원들이 가셔서 수해 복구 현장을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복구 지원의 재난지원금 상향 또 현금 보상 방안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 당이 과거처럼 특정 지역에 의존해서 호남을 배제하거나 소외하는 그런 식의 정치 이제 종결 지어야 한다고 103명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또 울림을 주는 행동하는 정치를 통해서 호남 주민들께서도 통합당에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 협치를 통해서 첫 단추는 호남을 얼마나 저희가 끌어안고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고 참여한 것은 또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보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출발새 아침에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뚱커벨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재확산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들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전광훈 목사도 확진되고. 자, 그런데 요 관련해서 당연히 뭐 빅데이터에서도 뭐 언급량이 큰 뭐 어떤 변동이 있겠죠. 네. 이 사랑제일교회 이제 확진자가 500명 이상 훨씬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N차 감염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전 목사,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의 전광훈 이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언급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았는데요. 네. 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전까지는 전광훈 목사가 그래도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근데 생각 외로 이 예상 외로 별로 많이 부각되지는 않고 잠잠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뭐 수백 또는 한 수천 건 정도의 언급량이었다면 15일은 무려 14만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만 건에 14만 가깝습니다. 건요. 네. 완전히 그냥 급증하는 그러니까요. 언급량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광화문 집회 연설 또 확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진도 인터넷에서 노출됐고 웃는 모습과 마스크 약간 버티고 턱스크. 터스크. 이것이 이제 턱스크요. 네. 이게 집중 조명되면서 이 빅데이터 상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 언급량이 급증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이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지금 또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전광훈 목사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언급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을 것도 같은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비해 무려 5배였습니다. 5배요?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간 누적이니까 정광훈 목사가 40만 건이 넘고요.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 사진, 무릎 꿇은 사진이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10만 건을 넘기지는 10만 건을 넘기지는 네네. 못했습니다. 40만 건 대 10만 건이 안 되는 수준 비교가 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이 소식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이슈도 관심이 많았지만 네.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이 방역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워낙 위중한 상황이니까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또 뭐 감성 분석. 네. 원래 또 우리 둥크벨 네. 소장님의 어떤 강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둥크벨은 이제 감성이 아니고 갬성. 감성. 네. 예. 안 오시는군요. 네. 이 감성 분석인데 네네. 빅데이터상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인데 네. 여론조사처럼 딱 부러지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관련된 이 문장에서의 단어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를 통해서 이제 구분하는 건데 예. 그래도 대체적인 흐름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시점에 조사하는 여론조사와 쭉 이어진 선으로 보는 이제 빅데이터의 차이가 됩니다. 예. 네. 이번 정광훈 목사 정광훈 키워드를 입력을 했더니 이 감성 연관어들을 보면 감성 분석입니다. 위반하다, 고발하다, 네. 혐의, 누락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예. 이걸 이제 비율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긍정 비율은 14%, 부정이 6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처럼 딱 부러지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이 빅데이터 상에서의 민심의 흐름을 네네. 이 선으로 쭉 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관련 네네. 감성이 많이 드러났구나라는 예.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광훈이라는 이름이 빅데이터를 휩쓸고는 있지만 네. 하지만 감성 분석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 네. 비판적.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 마스크가 아니라 또 턱에 걸치고 있었던 모습. 또 예.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좀 크게 해야 될 때 턱스크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또 이제 이 당일날 연설을 했었고 확진돼서 이송되면서 턱스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연관어를 보면 어떤 개념, 네. 인물과 주로 연관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있다고요? 네. 한 일주일간의 분석인데 가장 많이 연관되는 것은 또 어떤 성격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종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등장하는데 예. 가장 많은 연관어는 코로나였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제일교회였고요. 사랑제일교회. 네. 네 번째로는 집회. 다섯 번째로는 교회. 여섯 번째로는 서울. 일곱 번째는 방역. 여덟 번째는 광화문.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연설의 중심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네. 연관어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광훈 목사와 연결하는 빅데이터상의 민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그 발언한 내용보다는 그렇죠. 사실 뭐 이를테면 야권 쪽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발언한 내용을 들여다보자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사실 나타나지 않고. 받은 민심은 정광훈 목사와 관련한 연관어는 집중적으로 K방역과 관련된 내용.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목하기보다는 코로나 확진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쪽에 집중하는 연관어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치권 가볼까요? 자,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한 게 사실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또 5.18 묘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인 위원장이 무릎 꿇고 또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지지율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거든요, 정치는. 오늘 이 주요 언론의 일면 사진이 바로 무릎을 꿇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거든요. 이 상징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황보성이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게 이제 호남권 영향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남권의 영향을 얻어내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 아닙니다.
이게 호남은 당장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왜 호남으로 가고 5.18에 상징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냐. 수도권의 호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많은 호남 출향 인사들이 수도권, 대거 네. 살고 있거든요. 예. 서울, 경기, 인천 여기서 지금 지지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뭐 네. 호남 오히려 원으로 볼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서울 지역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은 조사 결과도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세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인데 예.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 하는 가만히 전략도 있고요. 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외연학대인데 중도층과 수도권의 호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성 보수와는 선긋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와도 관련 없다. 네네. 강화문 집회와도 관련 없다. 그래서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공약 약속 네. 하나도 지킨 것 없다. 이게 대구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유는 또 이제 5.18 모욕에서 무릎 꿇고 반성했죠. 이 호남 구애 작전은 수도권의 호감도를 높이는 또 이제 네. 대구 경부에서는 비판을 받더라도 중도의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 이 전략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걸 노린 것이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또 이제 무릎 꿇은 모습 자체가 또 뭐 이전에 서독 전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의 모습 그대로 카피했다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5.18 관련돼서 막말도 많았고 예. 5.18 관련 3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은 불과 이제 몇 개월 뒤에 있을 예. 정치적 이벤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이제 쥐고 있다는 이제 중도층에 대한 어떤 분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네. 5%의 강성 보수를 잡을 것이냐 예. 아니면 10%가 넘는 중도 외연을 확대할 것이냐 네.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네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도 뭐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18일 조사를 했고 전국 1013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6.7% 자세한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이들 예상을 하는 답안이 있습니다. 예.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 정책이 14.8%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 11.4%로 세 번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인 영향을 줬다면 예. 검찰 개혁 정책과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중도층에게 상당히 영향을 줬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응원하고 결집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예. 검찰 개혁을 좀 더 근본 취지 목적대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면서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벌써 다음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흥행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원인이 네. 뭡니까? 이게 천내변 현상입니다. 예. 천내변. 예. 네, 천내변. 네. 이게 하늘이거든요. 기상입니다. 예. 기상과 재난을 의미하는데 폭우, 폭염에 코로나19 재확산 네. 2단계까지 있으니까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우리는 생명과 재산의 가장 중요한 안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또 예. 지지층들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가 내는 내용인데 네. 내용에 있어서 시선을 끌만한 이슈가 없다. 전당대회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예. 이런 반응이고요. 세 번째는 변수입니다. 이게 손에 땀을 쥐게끔 경기는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변수가 없는 거죠. 네. 경쟁 변수도 없고 반전 변수도 없다 보니까 이벤트 흥행은 반전이 있어요. 누가 1위를 할지 몰라야 되는데 예.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대체로 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흥행. 그러니까요. 이제는 흥행이라는 이야기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이 관심이 떨어진 예. 그런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뭐 어차피 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전당대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뭐 뻔하단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자
그렇다면 전당대회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기 대선 조사 결과 네. 관심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빨리.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원 의원 경쟁력이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1명 휴대전화 알리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 자세한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개요를 읽어드린 이유는 수치를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 19%, 네. 이낙연 의원 17%, 19대 17 거의 비슷한데 네. 문제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고 예. 이낙연 의원은 그만큼 또 내려왔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자릿수인 9%였고 대결이 더 치열해졌는데 이낙연 의원은 대통령과 당과 동조화되면서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네, 동반해서. 본인 지지율도 내려가는 현상 예. 이른바 그래서 이 신중이 이낙연이다. 네. 고구마 이낙연이다. 네, 네. 좀 자기 목소리 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이슈 파이팅 효과. 이 과감 이재명, 사이다 이재명인데 이 경기 지역을 결집하면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 젊은 세대들이 결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당대회 차기 대선 후보 판도 다시 이제 변할까요? 자. 변할 겁니다. 아직 결정 못한 숫자도 많고 중도층 절반 가까이는 후보를 선택 안 했습니다. 기승전 문심, 친문 지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당장보다는 정치 이벤트 뭐가 있나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보궐선거 중요해 서울, 보입니다. 부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연결해서 갑작스럽게 하객 50명 체한 또 예식장 취소 예약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